강원도 깊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약초마을은 봄이면 언제나 산나물 향기로 가득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주민들은 삼삼오오 모여 산으로 향했고 오후가 되면 더덕, 고사리, 두릅을 한가득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곳에서는 약초 채취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닌 마을의 자부심이자 전통이었습니다. 한준호는 매일 아침 6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났습니다. 산림청 특수 순찰대원으로 일하던 시절의 습관이 은퇴 후 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어졌습니다. 창가에 서서 산을 바라보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그의 일과는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습니다. 오늘도 맑은 하늘이구나.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은 늘 그랬듯 평화로웠습니다. 멀리 보이는 능선을 따라 이미 몇몇 주민들이 오르고 있었고 산 중턱의 약초밭에서는 김말순 할머니가 일찍부터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시고 매일 배달되는 사연 들어보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이야기가 올라오자마자 들으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들의 응원은 사연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아침 식사 후 한준호는 작은 배낭을 메고 집을 나섰습니다. 배낭 안에는 물통과 응급약품, 그리고 작은 쌍안경이 들어 있었습니다. 특수 순찰대 시절 늘 챙기던 물건들이었습니다. 비록 지금은 공식적인 순찰 업무를 하지 않지만 그는 여전히 매일 산을 돌며 이상한 점이 없는지 살폈습니다. 준호 어르신, 또 산행이십니까? 약초밭에서 일하던 김말순 할머니가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그녀의 앞치마에는 방금 캐낸 더덕 몇 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네, 할머니. 날도 좋은데 구석구석 돌아볼 생각입니다.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매일 이렇게 산을 살펴주시니. 김할머니의 말에 한준호는 겸손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의 마음은 진심이었습니다. 산의 수호자라는 별명이 그의 존재가 마을에서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보여주었습니다. 산길을 오르며 한준호는 주변의 약초들을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어떤 것이 귀하고 어떤 것이 흔한지, 어디에 어떤 약초가 자라는지 그는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특수 순찰대 시절의 경험이 그를 이 산의 전문가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중턱에 도달했을 때 한준호는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바위에 앉아 물을 마시며 그는 2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특수 순찰대에서 동료들과 함께 불법 벌목꾼들을 추적하던 그날 갑자기 번진 화재로 젊은 동료를 잃었던 끔찍한 기억. 그 후로 그는 더 이상 위험한 현장에 나서지 않기로 결심했고 결국 고향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어르신, 이쪽입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한준호의 귓가에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노인이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연로한 약초꾼인 그는 이날따라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르신께 보여드릴 게 있습니다. 박노인을 따라 조금 더 올라가자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귀한 산삼이 자라던 자리가 파헤쳐져 있었고 주변의 흙은 마구 뒤집혀 있었습니다. 불법 채취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언제부터 이랬습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멀쩡했는데 오늘 아침에 와보니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게다가 요즘 들어 밤중에 수상한 차량이 자주 다닌다는 소문도 있고. 한준호는 주변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20년의 경험이 만들어낸 날카로운 직감이 이상한 낌새를 포착했습니다. 발자국의 형태와 흙이 파헤쳐진 방식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도둑이 아닌 조직적인 불법 채취의 흔적이었습니다. 마을로 돌아오는 길에 한준호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있었습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검은 그림자가 들이우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다시 한번 마을을 지켜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깊은 밤, 산자락을 타고 검은 그림자들이 움직였습니다. 달빛 아래로 비치는 검은 승용차 행렬이 마을 진입로를 따라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차량 5대가 마을 곳곳에 흩어져 멈춰섰고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무리지어 내렸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은 마치 늑대 떼처럼 소리 없이 움직였고 마을은 그들의 존재도 모른 채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은 아비규환에 빠졌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약초밭이 완전히 파헤쳐져 있었고 밭 한쪽에 자리 잡았던 작은 농막은 새카맣게 다 무너져 있었습니다. 귀한 약초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남은 것은 거칠게 파헤쳐진 대지와 불타버린 농막의 잔해뿐이었습니다. 한준호는 현장을 조사하며 과거 특수 순찰대 시절의 경험을 떠올렸습니다. 발자국의 깊이와 간격으로 보아 최소 10명 이상이 조직적으로 움직인 흔적이었습니다. 농막 주변에 남은 담배꽁초들은 모두 같은 외국산 담배였고 이는 이들이 한 조직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였습니다. 특히 불을 지르는 수법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농막 구석구석에 기름을 뿌린 흔적이 전문가의 소행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의 얼굴에는 공포가 깊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최근 한 달 사이 비슷한 사건이 5차례나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협박에 그쳤지만 이제는 노골적인 폭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들은 하나같이 비슷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검은 승용차를 탄 남자들이 찾아와 약초밭 매입을 강요했고 거절하면 그날 밤으로 보복이 이어졌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은 이미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의 손자인 박민수는 일주일 전부터 보이지 않았고 소문에 의하면 도강우의 조직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시대가 변했다는 말이 은밀하게 퍼져나갔고 돈 앞에서 전통은 서서히 무너져갔습니다. 한준호의 집 앞에 검은 승용차가 멈춰 선 것은 그날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린 남자는 30 중반의 나이였지만 그의 눈빛은 오랜 세월 어둠 속을 살아온 늙은 이리의 것이었습니다. 도강우라고 자신을 소개한 그는 겉보기에 세련된 사업가였지만 한준호는 그의 손등에 난 희미한 칼자국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도강우의 제안은 단순했습니다. 마을의 모든 약초 수매권을 자신의 조직에 넘기라는 것이었습니다. 대신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지만 그의 말에는 강요와 위협이 묻어났습니다. 특히 한준호의 과거를 언급하며 20년 전 산불 사고를 꺼낸 순간 방 안의 공기는 얼어붙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은 급격히 변해갔습니다. 밤마다 검은 차들이 산을 오르내렸고 이른 새벽이면 어김없이 새로운 피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약초밭은 하나둘 황폐화되었고 저항하는 주민들의 농막은 불에 타 사라졌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불안과 공포가 커져갔고 일부는 이미 포기하고 도강우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준호는 매일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산자락에서 이따금 번쩍이는 불빛은 마치 20년 전 그날의 산불처럼 그의 마음을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더 이상 도망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이 보관해 두었던 특수 순찰대 배지를 꺼내든 한준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산을 지키겠다는 수호자의 맹세가 다시 한번 그의 가슴 속에서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전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춘천 외곽의 한 찻집, 한준호는 20년 만에 재회한 옛 동료 정태식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순찰대 시절 그와 한 팀이었던 정태식은 이제 사설 경비업체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왼쪽 눈가에 난 흉터는 그날의 기억을 생생하게 전해주고 있었습니다. 도강우라고 했습니까? 정태식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수첩을 꺼내 한준호 앞에 펼쳤습니다. 수첩에는 20년 전 산불 사건의 수사 기록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 특수순찰대가 쫓던 불법 벌목 조직의 명단과 사진들, 그리고 그들의 활동 기록이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게 정태식이 가리킨 흑백 사진 속에는 젊은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제 막 20살을 넘긴 듯한 청년의 모습이었지만 그 눈빛만은 지금의 도강우와 똑같았습니다. 그는 벌목 조직의 막내였어. 하지만 그날 산불은 그가 지른 거였지. 한준호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정태식은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도강우는 순찰대가 불법 벌목 현장에 접근하자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불을 질렀고 그로 인해 젊은 순찰대원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가 범인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도강우는 조직 내에서 입지를 다졌어. 과감하고 잔인한 수법으로 점차 세력을 키워갔지. 지금은 강원도 전역의 약재 유통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더군. 정태식은 서랍에서 오래된 USB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도강우 조직의 불법 행위를 추적해온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20년간 그는 혼자서 이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왜 지금 와서? 한준호의 물음에 정태식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도강우가 우리를 노리고 있어. 그날의 생존자들을 하나씩 찾아가고 있다고 해. 넌 이미 그의 목표물이 된 거야. 창밖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흐르는 모습이 마치 20해 전 그날 산을 태웠던 불길처럼 일렁였습니다. 한준호는 주먹을 굳게 쥐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다른 생존자들은 어디 있습니까? 정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이미 연락을 취했다고 했습니다. 강원도 곳곳에서 은둔하듯 살아가던 옛 동료들이 하나, 둘 모여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청주에서 태권도장을 운영하는 박상철, 정선에서 등산 강사로 일하는 김영민, 그리고 원주에서 경비업체를 운영하는 이창호까지. 우린 이미 한 번 그자들에게 져줬어. 이번엔 달라야 해. 정태식의 말에 한준호는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들은 늙었을지 모르지만 산을 지키겠다는 결의만큼은 20년 전보다 더욱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잃어버린 정의를 되찾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찻집을 나서는 한준호의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이제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랜 전우들과 함께라면 도강우의 위협도 막아낼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비가 그쳤습니다. 먹구름 사이로 비치는 한 줄기 햇살이 마치 희망처럼 느껴졌습니다. 폐교된 마을 초등학교 교실에 5명의 전직 특수순찰대원이 모였습니다. 칠판에는 산의 지형도가 그려져 있었고 탁자 위에는 도강우 조직의 동선이 표시된 지도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도강우는 매주 금요일 밤 이 루트로 약재를 운반합니다. 이창호가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그의 경비업체가 한 달간 수집한 정보였습니다. 도강우의 조직은 마을 곳곳에서 수탈한 약재를 밤중에 대형 트럭으로 운반했고 그 길목은 늘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영민이 산악 지형을 설명했습니다. 등산 강사로 일하며 그는 이 산의 모든 지형을 파악해 두었습니다.
좁은 협곡과 숨겨진 샛길, 천연 동굴까지 도강호 조직이 모르는 지름길도 있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이 지형입니다. 박상철은 격투 전문가답게 실전 훈련을 맡았습니다. 그의 태권도장 제자들 중 마을 청년 셋이 자원했고 이들에게 특수 전술을 가르쳤습니다. 도강호 조직의 폭력배들을 제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정태식이 수집한 정보는 더욱 구체적이었습니다. 도강호 조직의 차량 번호, 조직원들의 동선, 심지어 그들이 즐겨 찾는 음식점까지 20년간의 추적이 만들어낸 정보망이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도강호는 중국 바이어를 만납니다. 한준호가 최종 작전을 설명했습니다. 그들은 도강호를 함정에 빠뜨릴 계획이었습니다. 첫째, 마을 주민들이 평소처럼 약재를 수확하는 척하며 도강호 조직의 감시를 피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빈자루만 나르는 것입니다. 둘째, 김영민이 아는 숨겨진 동굴에 진짜 약재를 숨깁니다. 도강호는 빈 창고를 습격하게 될 것입니다. 셋째, 이창호의 경비원들이 변장하고 마을 곳곳에 잠복합니다. 도강호 조직의 차량이 들어오는 순간을 감시합니다. 넷째, 박상철이 훈련시킨 청년들이 첫 타격을 가합니다. 도강호의 부하들을 제압하는 것입니다. 다섯째, 정태식이 모든 과정을 영상으로 담습니다. 20년 전 산불 사건의 증거와 함께 경찰에 넘길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준호가 도강호를 직접 상대합니다. 이번엔 제대로 된 정의를 보여줄 때입니다. 작전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각자의 위치로 흩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도 은밀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박노인은 빈자루에 잡초를 채워 무게를 맞췄고 김말순 할머니는 약재 보관 창고를 비웠습니다. 한준호는 산으로 향했습니다. 김영민과 함께 동굴로 가는 은밀한 통로를 확인하고 함정을 설치할 지점을 점검했습니다. 좁은 협곡에서는 아무리 많은 인원도 한 줄로 늘어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곳이 도강호를 제압할 지점이 될 것입니다. 이창호의 경비원들은 이미 마을에 잠입해 있었습니다. 그들은 농부로 변장하고 밭일을 하는 척하며 도강호 조직의 동태를 살폈습니다. 특수 순찰대 출신다운 완벽한 위장이었습니다. 박상철이 훈련시킨 청년들은 마지막 실전 연습에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재빠르게 이동하고 상대를 제압하는 연습이었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은 이제 프로 수준에 가까워져 있었습니다. 정태식은 숨겨둔 카메라를 점검했습니다. HD급 야간 촬영이 가능한 최신 장비였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증거도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금요일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준호는 마지막으로 특수 순찰대 배지를 매만졌습니다.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입니다. 20년 전의 한이 이제 풀릴 때가 온 것입니다. 금요일 밤 산등성이를 타고 오르는 차량 행렬이 칠흑 같은 어둠을 가르며 나타났습니다. 벤츠 세대가 선두에 섰고 그 뒤로 무거운 짐을 실은 1톤 트럭 2대가 뒤따랐습니다. 협곡 입구 바위 그림자에 숨은 한준호의 손에는 전술봉이 들려 있었고 그의 눈빛은 매서웠습니다. 창고에 도착한 도강호의 발걸음이 빨랐습니다. 중국 바이어와의 거래를 앞두고 그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창고 문을 열자마자 그 오만한 미소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잡초 뭉치와 빈자루뿐인 창고 안에서 썩은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도강호의 분노에 찬 고함이 터져나왔지만 그 소리는 산중턱을 울리는 폭발음에 묻혔습니다. 사전에 설치된 연막탄이 터지면서 순식간에 하얀 안개가 차량들을 뒤덮었습니다. 조직원들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들이 쏜살같이 튀어나왔습니다.
박상철이 훈련시킨 청년들의 움직임은 완벽했습니다. 태권도 고단자의 발차기가 첫 번째 조직원의 턱을 강타했고 연이은 발차기가 두 번째 조직원의 가슴팍을 파고들었습니다. 피를 흩뿌리며 쓰러지는 부하들 사이로 제3의 공격이 이어졌습니다. 이창호의 경비원들이 사방에서 조여오기 시작했습니다. 도강우가 권총을 꺼내들었지만 그 순간 산중턱 곳곳에 설치된 투광등이 일제히 불을 뿜었습니다. 강렬한 빛에 눈이 멀어 도강우는 제대로 된 조준도 하지 못한 채 협곡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함정이었습니다. 좁은 협곡에서 한준호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강우의 총구가 불을 뿜었지만 20년 특수 순찰대의 경험이 만들어낸 한준호의 움직임은 총알보다 빨랐습니다. 그의 전술봉이 번개처럼 도강우의 손목을 가격했고 권총이 땅바닥을 구르며 떨어졌습니다. 20회를 기다린 복수가 시작되었습니다. 한준호의 첫 번째 주먹이 도강우의 안면을 강타하자 뼈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어진 발차기가 그의 복부를 파고들었고 도강우의 몸이 공중으로 떴습니다. 마지막 일격은 특수 순찰대 시절 배운 필살기였습니다. 회전하는 한준호의 발이 도강우의 머리를 강타했고 그의 몸이 협곡 바위에 처박혔습니다. 정태식의 카메라가 이 모든 순간을 놓치지 않고 담아냈습니다. 20년 전 산불 사건의 증거와 함께 오늘 밤 벌어진 불법 무기 사용과 마약, 거래 정황까지 모든 것이 영상에 담겼습니다. 특공대가 현장을 장악했고 도강우의 조직은 순식간에 와해되었습니다. 동이틀 무렵 산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습니다. 피 묻은 전술봉을 닦아내며 한준호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20년 전 산불로 숨진 동료가 이제야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특수 순찰대 배지가 아침 햇살에 반짝였습니다. 늦가을의 아침 햇살이 산자락을 비추는 가운데 한준호는 여전히 그의 일상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졌고 매일 아침 산을 바라보는 눈빛에서는 더 이상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도강우 사건 이후 반년이 지난 지금 마을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해 있었습니다. 옛 폐교는 산림약초연구소라는 새 간판을 달고 태어났습니다. 한준호와 전직 순찰대원들이 힘을 모아 설립한 이곳에서는 전통 약초, 재배법과 현대 농업 기술을 접목한 연구가 한창이었습니다. 정태식은 그의 정보망을 활용해 해외 바이어들과 정당한 거래 관계를 맺었고 이창호는 연구소의 보안을 책임졌습니다. 박상철은 젊은이들에게 무예를 가르치며 산림순찰대 양성에 힘을 쏟았고 김영민은 등산 전문가답게 약초 채취의 안전교육을 담당했습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젊은이들의 변화였습니다. 한때 도강우의 유혹에 넘어갔던 박노인의 손자 민수는 이제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할아버지의 전통 지식을 현대 과학으로 재해석하는 프로젝트를 이끌었고 그의 열정은 다른 젊은이들에게도 좋은 자극이 되었습니다. 도시로 떠났던 청년들이 하나둘 돌아오기 시작했고 연구소는 그들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김말순 할머니의 약초밭은 이제 교육장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주 이곳에서 젊은이들에게 약초 분별법을 가르쳤고 그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지혜는 세대를 넘어 이어졌습니다. 불에 탔던 농막 자리에는 아담한 온실이 들어섰고 그곳에서는 사계절 내내 귀한 약초들이 자라났습니다. 특수 순찰대의 명예도 회복되었습니다. 도강우의 체포로 20년 전 산불 사건의 진실이 밝혀지면서 순찰대의 희생은 재평가받았습니다.
산림청은 공식 사과와 함께 순직 대원들을 위한 추모비를 세웠고 한준호와 생존 대원들은 명예 순찰 대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제 마을은 약초마을이라는 이름으로 전국에 알려졌습니다. 불법 채취와 난개발의 위험으로부터 자연을 지키면서도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모범 사례로 꼽혔습니다. 각지에서 찾아오는 견학단들에게 한준호는 늘 같은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산은 우리 모두의 것이며 우리는 그저 지킴이일 뿐이라고. 늦가을의 서늘한 바람이 산자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곧 겨울이 오겠지만 이제 이 마을에는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약초밭에 새순이 돋아나는 봄이 오면 또 다른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한준호는 여전히 매일 아침 산을 순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발걸음에는 희망이 깃들어 있었고 그가 지나는 길마다 평화가 꽃 피어났습니다.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아까 깜빡하신 분들이 계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